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 산업혁명의 의미는 그 이전에는 이 인간들이 생산을 할 때 주로 이제 이 사람이나 짐승의 힘, 머슬 파워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위 그 화석연료, 이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또 뉴턴이라는 걸출한 역학 연구가가 나타나면서 이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의 힘에 의존하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 당시 영국은 철광과 석탄의 매장량이 풍부했고 민간 기업하고 이 투자를 장려하는 정치 제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760년대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이 완성이 돼서 이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공장과 도시, 항구, 석탄 광산 등과 연결되면서 폭발적으로 이 엔진의 활용이 늘어나게 됐죠. 이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유럽 전역에 퍼졌고 미국, 일본 등지에도 산업혁명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대국들 이런 기술들을 이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한 많은 강대국들이 폭발적인 경쟁에 들어가죠. 소위 산업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1차, 2차 대전이 촉발이 됐죠. 이 소위 이제 그 식민지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강대국들은 생산이 과잉되면서 이 물자 공급이 풍부해지니까 자국 내에서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민지 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1차 대전은 소위 이제 독일이 일으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독일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스트리아는 되게 강대국이었다가 독일이 작은 소국들로 이루어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 집단이었는데 소위 비스마르크라는 철혈 대상이 나타나면서 독일을 뭉치게 하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비렐름 1세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세르비아에서 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1차 대전을 의도적으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 식민지 지배에 가장 뒤졌기 때문에 자기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과잉 공급되는 물품들을 소비를 시키려면은 식민지 지배는 뒤졌고 이걸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중국만 보더라도 영국은 이제 그 소위 아편 전쟁 통해서 홍콩을 이제 그 지배하게 되고 그 일본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갖게 되고 중국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독일은 중국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칭따오 맥주라고 잘 알죠. 그게 이제 청도 맥주인데 청도는 한국에서 제주도만큼 가기 쉬운 나라입니다. 선생님들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일 때문에 그 독일이 중국을 이렇게 가져갈 게 없으니까 청도를 99년 조차를 해요. 소위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도에 자국민들이 이주하면서 자국민들이 먹을 맥주를 생산하던 게 이제 청도 맥주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2차 대전은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전쟁 보상금 내기도 힘들고 하다가 민족주의를 히틀러가 이제 일으키고 이제 의도적으로 또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개발한 원자폭탄을 이 전쟁에 실제로 활용하면서 이 핵기술이 인류한테는 공포의 기술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로 떨어진 우라늄 폭탄, 우라늄 원자폭탄 리틀보이 사진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제 재앙이 여러 번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5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2차 대전은 39년부터 45년까지 발생했는데 이 2700만 명의 군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유태인이 히틀러 때문에 한 500만 명이나 희생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전에 그 인류 역사에 2대 의학적 참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우리 쥐를 통해서 전파되는 패스트 흑사병, 유럽 인구의 반 가까이가 사망했다 그러고요. 이때부터 위생, 방역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인정됐고, 역학에 대한 학문도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스페인 독감이 1918년 스페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는 1차 대전 시기라서 모든 국가가 보도 통제를 당했는데, 스페인은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보도 통제를 안 당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파됐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한답니다. 이 전 세계 인구의 한 3 내지 6%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최대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1차 대전이 빨리 이제 종전됐다고 그러고요. 이 한국에서도 무원년 독감이라서 우리도 14만 명이나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의료기 수준 또는 위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가 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이게 만약에 옛날에 코로나가 일어났으면 더 많은 숫자의 인구가 이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이 독감은 미국에서도 매년 한 3만 3천 명이 독감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 독감으로도 매년 3만 명이 죽는데, 뭐 미국에서 얼마 코로나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해서 별로 위급하게 생각 안 하다가, 지금은 뭐 미국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니까 이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죠, 코로나를.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과학의 역사를 이제 간단히 훑어보면은, 과학의 역사의 가장 시작이 최초가 계산과 측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발명품이고, 그 이유는 곡물을 재배하던 시대에 필요했고, 이 수확한 곡물을 잘 보존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이걸 잘 보관했다가 잘 소비하기 위해서 뭐 계산이나 측정이 중요하고, 또 곡물의 일부분을 다음번에 종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충당해서 파종할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고 그러고요.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사고가 논리적이고 산술이 필요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 계산의 역사를 오른쪽에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 기원전 50년에 인도에서 십진법이 활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천문학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이 천문학이 싹트게 되는데, 이 파종기 수학기 확인을 위해서 시간 측정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죠. 1년을 12개월로 이건 달의 차고 기움을 놓고서 이제 따지게 된 거고, 이 별의 위치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현대 달력의 기본 단위는 천문학적 개념입니다. 1일은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 1년은 지구가 공전하는 시간, 한 달은 달 모양이 바뀌는 전체 주기를 말하죠. 그러다가 최초의 달력은 5천년 전에 수메르인이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이 해와 달의 위치를 통해서 농사, 종교적, 의식 등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마야, 그리스, 로마 문명 모두 각자 사회와 세계관에 적합한 달력을 고안을 했고, 현대식 달력은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소위 과학적 세계관은 실질적으로 이 그 피타고라스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인데, 기원전 560년에 이 피타고라스가 이 그리스 수학자예요. 숫자들의 관계로 세상 만물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고, 세계 최초의 과학적 세계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행성과 별의 역학을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 당시에 월식 중에 생기는 그림자를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이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긴 했지만은, 그 주위를 천구가 회전하고 있다고 이걸 관찰하고 믿었죠. 그리고 이제 프롤레마이오스가 지축이 기울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천동설을 아직도 고수했지만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합니다. 이후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최초로 이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을 했고, 이걸 실험적으로 관찰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1600년대 후반에 뉴턴이 나타나서 이 소위 뉴턴의 사과, 이 중력을 발견하고 중력을 우주의 접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 원칙 원리를 정의를 하고 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뉴턴의 역학은 아직도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니까.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이 소위 이 인간 세계에서 소위 본인은 실험을 안 하는데 이 수많은 그 이론들을 밝혀내고 그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 관찰자가 이동 중일 때 문제를 규명을 하고 이 통일, 중력과 시공간의 통일에 대한 이론을 개발을 합니다. 이 빛이 휘는 것도 중력장 이론을 만들어서 이 빛도 무거운 것을 만나면 휜다는 것을 이 이론을 제시를 하고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뉴턴에 의한 중력에 의하면은 중력 있는 물질들은 서로 무게가 있으니까 끌어당기게 되는데 우주는 팽창을 하거든요.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 빛까지 빨려 들어가는 이 블랙홀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고 작년에 그 블랙홀을 세계 최초로 여러 나라가 합심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 이론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상대 속도는 변하지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하는 그것도 이제 이 제시를 했고 상대성 이론 또한 어떤 물체가 아주 빨라서 빛의 속도에 다가갈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인터스텔라나 뭐 혹성 탈출 영화를 보면은 이 외계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직도 젊죠. 지구에서는 시간이 빨리 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으니까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젊은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차원까지 동원을 해서 XYZ라는 3개 차원의 4차원을 통합했고 E = MC 스퀘어라는 그 공식을 통해서 원적이라는 실용적 발견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아시아 근대 과학이 전 세계에서 그 유일한 과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시아 근대과학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슬람 문명이나 아랍 문명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현대 유럽이나 미국의 과학 문명을 높게 보니까 사실 이제 아랍 문명이 되게 대단했었습니다. 이 알지브라라는 것도 알아보고 대수학, 아라비아 숫자라는 얘기도 우리가 하고 있고 케미스트리도 알카미아 연구술과 관계가 있죠. 이 알은 관사고 칼리는 나무의 재라는 뜻입니다. 알코올도 이 아랍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또 아비케나라는 사람이 부하라에서 활동하면서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역사적인 그 도시입니다. 이 비단길의 하나고 또 의학전범을 저술해서 유럽 의학에 크게 500년 동안 영향을 미쳤고요. 이 알하레제는 이 광선 굴절 연구를 활용을 해서 만원경과 현미경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과학의 역사적 의의는 동서의 여러 과학을 흡수하고 향상시켜서 서구로 넘겼다는 데 있고요. 이 근대과학의 어버이, 즉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합리주의 사상과 과학 방법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중국 또한 송대는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유사한 아주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양계라는 사람이 인체 해부도를 이슬람을 거쳐 유럽 의학 발전에 이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고 그러고 이 황제들은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의관원도 있었고 정원이 1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다양한 의서의 교정과 출판도 이뤘고요. 이 당시 송대에는 실증주의적 연구 태도, 진리 추구 정신, 도시 발달, 성인문화가 진흥하고 이 다양한 이 기술이 개발돼서 인재술, 국어, 국문학, 과학과 예술이 발달한
이 중국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왜 아시아 과학 문명이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좌절됐냐면은 이 유럽 같은 경우 게르만 민족이 11세기까지는 발전을 못했다고 그래요. 유럽이 암흑시대이기도 했지만은 게르만족은 그 서기 98년 무렵 로마 시대 타키투스의 저작 게르마니아에 보면은 이 게르만족은 11세기 이전까지는 식량은 야생의 과실을 채집해서 먹고 짐승고기 또는 웅유 가지고 이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이 곡물은 뭐 보조적으로 이 재배를 했다 그러고 이동 농업을 했고 정착을 못하고 따라서 생산성도 낮죠. 이런 상태가 10세기까지 지속되다가 11세기에 그 소위 중국이나 페르시아, 동양에서 전파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이 농업혁명 이후에 생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유럽이 팽창되고 발전했다 합니다. 그래서 뭐 십자군도 파견하고 유럽에서 다수의 도시도 발생하고 이 유명한 대학하고 수도원, 성 이런 것들이 건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중국 기술을 도입한 중요한 사례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쇄술이죠. 인쇄술은 이 라이프에서 선정한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그 첫 번째로 인정될 정도로 아주 인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기술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7세기 말에 민간용 달력을 목판 인쇄를 했다 그러고 11세기 말에 진흙을 가지고 활자 인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민족은 금속 활자 인쇄를 1234년 고급 상정 예문 가지고 했다는 거 그러는데 이건 아직은 발견은 안 됐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14세기나 돼서야 목판 인쇄를 시작하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성경이 1455년에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금속 활자로 찍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에게 성경이 보급되고 서양 문명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 계기가 되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근데 이 우리 한민족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을 우리 민족이 남겼고 무구정광탄환이경. 그다음에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직지 심체 요절이 지금 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서양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이걸 활용한 그 사실은 있지만 일본이 인류사에 구체적으로 남긴 그 이런 중요한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한민족은 인류사에 확실하게 남긴 인쇄술이라는 기술, 좀 이따 나올 그 인쇄할 때 가장 중요한 종이를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 그 가장 위대한 그 인류사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침, 그 나침판 기술이 아랍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또 화기 또한 주로 이제 중국에서 화약이 많이 개발됐는데 유럽에 전파돼서 개량이 됐죠. 이 한지 전파 우수성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당나라의 고선지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고선지 장군은 사실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고구려에서 이민 간 후예인데 이 고선지 장군이 이 계속 그 승전을 하다가 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비단길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옛날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에서 이 이슬람한테 집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그래서 포로를 잡혀요. 포로 중에는 고려인 제지공이 있었고 이 제지공을 통해서 종이 제지법이 이슬람으로 전파가 되고 이 종이가 12, 13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돼서 이 소위 인쇄 문명을 확대시킵니다. 이건 이미 이 아랍의 사학자가 인정하는 거고 당시 아랍은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사용하는 수준이에요.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제지술은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거쳐서 13세기경에 유럽에 전파해서 르네상스 문명의 주요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한민족은 일본과 유럽의 제지술을 정한 문명의 전파자, 즉 페이퍼로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지는 천년 세월 동안 삭지도 썩지도 않아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 분당 판교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뭐 고대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문서,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텐베르크 성경은 발간한 지 550년 됐는데 암시를 보관해야 되고 미국의 그 링컨 노예 해방 문서도 종이가 다 삭아가지고
특수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정의 명성은 뭐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영광스러운 아시아 문명에서 왜 근대과학이 탄생하지 못했냐면은 한번 인도의 그 좌절 요인을 보게 되면은 인도 사람은 지극히 내면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이 인도를 가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도는 가게 되면 이 종교의 나라, 철학의 나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인도 사람에 의한 통일국가가 부재합니다. 항상 정복을 당했고 영국의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가 없었고, 또 인도는 잘 알지만은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한 인간성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그 송나라 때가 이제 르네상스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 이후 1000년 동안 황제 권력의 상승과 민권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300년 동안 이민족인 주로 만주족이 지배를 했죠. 중국은 이제 한족이 주인데 이민족인 만주족이 이제 청나라도 이제 만주족이었고 지배를 해왔다 그러고, 또 중국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민족이죠. 우리 조선도 그랬죠. 사대부라는 선비국이 존재했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정치가가 되는 게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 정치와 학문에 유착이 있었고, 대부분의 뛰어난 학자가 이공학자나 무슨 과학자가 아니고 문인인 정치가 중에서 나오고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주로 이제 법, 사법계 쪽에서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정치가가 주로 나오고, 이 이공계 쪽에서는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너무 정치적인 라고 이제 아직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학자들에 대한 전통적 권위가 너무 중요하고 기술자의 자유를 제한한 면이 큽니다. 또 중요한 한 이유는 중화 사상은 중국이 최고, 중국 민족이 최고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신들보다 우수한 문명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발견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한 1000년 동안 7세기에서 17세기까지가 영광의 시대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이슬람 사상의 쇠퇴기예요. 이 이베리아 반도,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도 예전에는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톨레도에다가 대도서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유럽에 점령이 돼서 그 수많은 책이나 그 기록 지식이 유럽에 넘어갔고, 이 11세기 말 이후는 팽창하는 유럽의 공세에 이제 휩쓸렸죠. 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이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이 옛날에 티무르 제국이었어요. 이때 학예가 부흥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쪽 구소련 과학자들하고 18년을 같이 일해서 뭐 라도나이드, 국민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라도나이드, 그게 기반이 돼서 개발이 됐는데, 이 티무르 제국 시대 왕 한 명이 거의 뭐 위대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되면 꼭 들르는 데인데, 그 왕이 만든 이 천체를 관측하는 천체 만원경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가서 보고서 이제 감동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왕이 과학자일 정도로 학예가 부흥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지금 우리가 뭐 좀 우리보다 못 산다고 이제 보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후 이제 기만민족의 침략에 시들려서 학문의 불꽃을 유지 못했고, 아람의 중핵부인 이라크와 이집트는 16세기 초에 오스만 터키에 제압을 당하고, 이 오스만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수백 년 동안 암흑에 잠겼죠. 그 다음에 이 정치, 사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종교의 규제가 차츰 강화됐죠. 그 소위 이슬람교, 지금도 이제 자기들끼리도 싸우죠. 시아파, 순위파에서 이제 창조성이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인본주의나 과학적인 합리주의가 꽤 성했던 민족이나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제 빨리 훑어보면은 이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70년간의 로마 교회를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가 개혁이 되면서 유럽의 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혁신. 중세 유럽이 암흑 시대였다고 그랬죠. 뭐 이런저런 이 이유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대단했는데 이 발전이 정지가 됐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였습니다. 종교하고 봉건제도.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됐는데 우리도 일부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교회를 세속시키려고 해서 이제 일부 문제가 있기도 하죠. 이거를 그레고리우스 개혁을 통해서 막았죠. 이 세속 권력에 의한 성직자 임명권을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개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황제가 대항을 했는데 이 두 진영이 서로 이론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론 싸움을 통해서 학문의 번영이 아이러니컬하게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비판적인 정신이 발흥을 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유럽에 여러 대학들이 생기고 발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지향을 했고 근대 학술 및 근대 과학의 근원이 됐다 그럽니다. 이 대학을 이제 우리가 유니버시티라는 걸 그러는데 그 어원이 베리타스, 이게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대학 마크 중에 베리타스를 쓰는 대학도 있어요. 서울대학도 그렇고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또한 이 시기에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래서 근대 과학의 특징은 실험입니다. 실험과 그 수학,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또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이 종교하고는 틀린 거죠. 실험 관측으로 측정한 것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그 지동설과 피사의 사탑 낙체 실험 등이 중세 암흑시대 이후에 이제 중세 암흑시대를 없애기도 했지만은 이후에 이제 이 그 인본 또 인간 중심 사고를 하면서 발전이 됐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전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 당시에 획기적 성과가 코페르니쿠스 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 천문학적 관측을 이때 만원경을 통해서 천문을 관측했고 또 케플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죠. 또 움직이는 물체를 이용한 실험, 관성과 일에 대한 이해를 갈릴레이가 실험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또 이 인류사의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이 그 사고하고 생각하고 실험을 통해서 일련의 물리학 보편 법칙을 만듭니다. 이 열역학 법칙 이런 것들을 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서를 출간해서 연구를 집대성했고 모든 물체 이동, 상호작용, 힘, 매개체 이런 것들을 수학으로 설명하고 아직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학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거시 세계 일상적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뉴턴 역학을 주로 쓰고 있고 이 은하계 이 아주 그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원자 이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 전자, 중성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양자역학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하고 이런 것들 다 통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성공은 못했죠. 대통일장 이론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 1945년까지 유럽 과학의 시대였다가 20세기 후반부터 과학 연구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쟁을 피해서 또는 독재자들을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오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인슈타인, 페르미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대 과학사의 세 봉우리를 보게 되면은 17세기, 18세기 말기에서 19세기 전기, 19세기 후기에서 20세기에 결실된 성과가 있죠. 17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케플러가 있고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본인이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법칙을 마련합니다. 이 케플러 운동 법칙은 이 행성들이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돌고 있다는 거고 그 이동할 때 타원 면적의 속도 뭐 일정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하비는 우리 혈액이 몸속에서 순환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데카르트는 뭐 이공학자는 아니었지만은 이 과학 방법론을 그 저서를 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 보일은 우리 화학 시간에 보일의 법칙으로 많이 배웠지만은 근대 화학의 선구적 역할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또 huygens 파동, 이 파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뉴턴은 계속 나오지만은 고전 역학의 아버지입니다. 기계적 자연관, 역학적 우주관을 만들었죠. 이거에 기초해서 19세기 말기에 시작해서 19세기 전기에 결실된 거에
이제 달턴의 원자설, 그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분자설, 그 다음에 마이어의 와츠홀의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파스텔레가 미생물 연구를 했고,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 진화론, 그 다음에 맥스웰은 전자기장의 이 전자기 이론의 아버지입니다. 이 전자기장이 뭐 현대과학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결실된 성과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핵과학입니다. 원자로부터 원자핵 소립자의 발견을 했고, 이걸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이, 이 핵과학은 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에너지 부분하고 우리 의학 부분, 그 다음에 다양한 과학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소위 이제 1970년, 80년대부터 소위 이제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도 나오고, 지금 뭐 우리가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죠. 전자과학 진보하고 있고, 고분자 과학도 발전을 했고, 생명과학도 진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1세기인데 지금은 무슨 과학이 중요하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지만은 소위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또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준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편안하게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의 상식과 지식을 다시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